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십니까?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오래 가기를 바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서툽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도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진심이었는데도 상처가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설득하려 했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특별한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순간 멈추어 서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40대,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와의 거리감, 부모 봉양, 경제적 부담, 그리고 점점 느껴지는 나이의 무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이 조금만 거슬려도 마음속에서는 금세 방어가 올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뿌리에는 집착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 내 기대가 맞아야 한다는 집착, 가족은 이래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말에 실리는 순간 우리의 말은 부드러움을 잃습니다. 겉으로는 조언이지만 상대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이 말합니다. 아직 결혼 생각은 없어요. 부모의 마음에는 불안이 스칩니다. 나이도 있는데 혹시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지, 나중에 외롭지 않을지, 그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이렇게 바뀌기 쉽습니다. 그러다 후회한다 그 순간 대화의 문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위한다는 이유로 말하지만 사실은 내 불안을 잠재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통제입니다. 상대를 바꾸면 내가 편해질 것 같다는 마음, 그러나 마음은 강요로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은 무상합니다. 오늘의 불안도, 오늘의 고집도, 오늘의 서운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을 붙잡고 사람 전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넌 원래 그래. 너는 항상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한 장면에 가두어 버립니다. 무상을 보지 못하면 관계도 굳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이 한마디에 어떤 감정이 실려 있는지, 두려움인지, 비교심인지, 기대인지 잠깐만 멈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삶은 책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예민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방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자비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 뒤에 있는 피로와 외로움을 헤아려 보는 태도입니다. 배우자가 퇴근 후 말없이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무뚝뚝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물러서 보면 보입니다. 그 사람도 하루 종일 버텼다는 사실이 경제적 압박, 직장의 긴장,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체력, 그 고를 본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고통을 인정해주는 조용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정념, 즉 깨어있음에서 시작됩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내 기대를 잠시 내려놓는 것.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 10초만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3번만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이 사람을 이기고 싶은가 아니면 이해하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은 설득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기술이 아니라 집착을 조금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이 태도를 건네 보십시오. 관계의 공기는 생각보다 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 말은 자꾸 칼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우리는 이해하려 하기보다 통제하려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많은 갈등의 뿌리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반복되면 어느새 집착이 됩니다. 자녀는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기대, 배우자는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 한다는 기대,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바람이었지만 그것이 고정된 기준이 되는 순간 관계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곧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이 단단할수록 현실이 그와 다를 때 괴로움이 커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집착이 더 강해지기 쉽습니다. 이미 수십 년을 살아오며 옳다고 믿는 방식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공부 망치는 거 아니야? 그 불안은 곧 말이 됩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부모는 걱정해서 한 말이지만 딸은 통제받는다고 느낍니다. 대화는 금세 방어와 반발로 바뀝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의 미래를 돕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내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걸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순간 내 말의 색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에는 대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가 실패할까봐, 배우자가 변할까봐, 내가 소외될까봐 그 두려움은 말투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조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교입니다. 남의 집 애는 저렇게 자라는데 다른 남편들은 저렇다던데 비교는 상대를 평가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비교 속에서는 존중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가받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다칩니다. 중년의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장면은 자주 보입니다. 남편이 퇴직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기력해? 남편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침묵이나 짜증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를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문제 삼습니다. 그러나 겉모습 아래에는 늘 불안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더 불확실해 보이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경제적 책임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말이 조금만 날카로워도 쉽게 상처가 됩니다. 집착은 이렇게 관계를 조용히 잠식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넌 항상 문제야. 이런 말은 상대를 한 틀에 가두어 버립니다. 무상한 존재를 고정된 이미지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과 상황은 변합니다. 오늘의 미성숙함도 오늘의 실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상대를 한 장면으로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상대의 말을 듣다가 화가 올라오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기대인지 자존심인지 통제욕인지 그 붙잡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정념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늦출 수 있습니다. 그 한 박자가 관계를 지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이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통제하려는 손을 조금만 풀어도 상대는 숨을 쉽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한순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차가운 말로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해 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관계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감정도 생각도 상황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보지 못한 채 특정한 장면을 붙잡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의 온도는 식기 시작합니다. 중년의 부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남편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내의 말에 짜증을 내고 대답도 짧습니다. 아내는 마음이 상합니다. 당신은 점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 한마디 속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날 직장에서 큰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성과에 대한 부담, 나이가 들수록 느껴지는 자리의 위태로움, 그의 짜증은 아내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배경을 보지 못합니다. 순간의 표정과 말투만 보고 사람 전체를 평가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아들이 방문을 닫고 대화를 피합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얘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는 비교, 경쟁, 친구 관계의 불안, 미래에 대한 압박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도 자기 방식대로 버티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모습이 이 사람의 전부일까? 이 질문 하나가 판단을 늦추게 합니다. 판단을 늦추면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대를 한 장면에 가두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익숙한 모습이 깨지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고정시키려 합니다. 넌 항상 그래. 넌 절대 안 변해. 이런 말은 상대를 묶어두는 동시에 관계의 숨통도 조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늘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역시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무상을 보는 눈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 거친 태도도 지나갈 수 있다는 믿음, 오늘의 차가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해,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즉각적인 공격 대신 기다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부모는 약해지고 부부 사이에는 익숙함 속에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때 상대의 무뚝뚝함을 사랑의 끝으로 해석해버리면 마음은 더 다칩니다. 하지만 무상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어딘가 힘들 수 있겠구나. 오늘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3번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순간은 지나갈 수 있는가? 대부분의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 파도 위에서 바로 말을 던지면 상처가 남지만 잠시 기다리면 물결은 잔잔해집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상대를 단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상대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관계의 지혜입니다. 한 장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태도, 그 부드러운 여백이 누군가의 마음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말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러나 그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본 적은 있으십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의 삶을 고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통이 말로 곱게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때로는 짜증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공격적인 말로 흘러나옵니다. 중년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50대 가장은 회사에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후배들은 빠르게 올라오고 성과 압박은 여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녀의 진로 문제, 부모의 건강 문제, 대출 상황까지 겹칩니다. 그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쓸데없는데 돈 좀 쓰지 마. 그 말은 차갑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 느끼는 압박. 우리는 그 겉말만 듣고 상처를 받지만 그 안에 고를 보지 못합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부모 돌봄, 손주 육아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누구도 그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을 때 말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이 쉬운 줄 알아? 그 말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모른 채 표현 방식만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반복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를 보려는 태도입니다. 고를 보면 판단이 늦어지고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예민해질 때는 대개 마음이 지쳐 있을 때입니다. 경제적 부담,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와의 거리감, 특히 중년 이후에는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겉으로는 가족이 있어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은 줄어듭니다. 이 외로움은 때때로 낯선 말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대의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는 이유는 나 역시 상처받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고를 한 번만 떠올려 보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 한 생각이 관계를 지키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 작은 실천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거슬릴 때 속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은 무엇이 두려울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나의 분노를 조금 낮춰줍니다. 분노가 조금 낮아지면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박할 것인지 아니면 한 문장 덜 말할 것인지, 때로는 한 문장 덜 말하는 것이 관계를 살립니다. 고를 보는 눈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사람은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화려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의 짧은 말 뒤에 있는 긴 하루를 상상해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짐을 잠시 함께 들어주려 합니다. 그 태도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 속에서 그 사람의 고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적을 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같은 삶을 버티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나는 계속 참아야 합니까? 자비롭게 대하다가 내가 더 상처받는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자비와 인내를 이야기하면은 마치 모든 것을 받아주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를 보되 나의 고 또한 외면하지 않는 균형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나의 존엄까지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념이 있는 사람은 더 분명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거친 말을 던집니다. 왜 자꾸 간섭해요? 그 말에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공격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또 하나는 억지로 삼키는 침묵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에는 분노가 쌓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먼저 숨을 고릅니다.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걱정이 많아서 그랬어. 그런데 네가 부담을 느꼈다면 미안하다. 그래도 부모로서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이 말에는 자비와 경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지만 나의 마음도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경계입니다. 중년의 부부 관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비교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다들 저렇다더라. 이 말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은 커집니다. 그러나 정념을 기억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 말이 나를 좀 작게 느끼게 해.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상처받은 지점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경계입니다. 자비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닙니다. 자비는 서로를 해치지 않는 방향을 찾는 태도입니다. 내가 계속 참고만 있다면 그 또한 고를 키우는 일입니다. 쌓인 분노는 언젠가 더 큰 말로 터져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합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통제도 문제지만 무조건적인 방임도 문제입니다. 지나친 침묵도 고통을 낳고 과한 공격도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먼저 내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무시당한 느낌이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사용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대신 나는 그 말이 아프다고 말해 보십시오. 말의 방향이 달라지면 상대의 방어도 조금 낮아집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면서 상대의 마음도 함께 존중합니다. 자비와 경계가 함께 있을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 바로 그 균형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열립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때문에 더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한마디보다 그 한마디를 붙잡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내 마음이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을 떠올리며 계속 곱씹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키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걱정이 많아집니다. 건강, 돈, 자녀의 미래, 배우자와의 관계, 작은 말 하나에도 여러 해석이 덧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퇴근한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 좀 늦었네.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를 의심하는 건가? 내가 집에 늦게 오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가? 그렇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아내는 그 침묵을 보고 또 생각합니다. 역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거 아닐까? 이렇게 서로의 생각이 반복되며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속 해석이 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사고입니다. 한 장면을 붙잡고 여러 번 돌려보는 것. 그 과정에서 감정은 점점 과장됩니다. 처음에는 3 정도였던 서운함이 반복할수록 7, 8로 커집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중년의 부모도 비슷합니다. 자녀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나를 귀찮아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연락이 없으면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걱정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 반복될수록 통제가 됩니다. 전화해서 따지게 되고 아이는 더 멀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가 사실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일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 질문은 마음의 속도를 늦춥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반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오늘 간단한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종이에 2줄을 그어 보십시오. 한쪽에는 사실을, 다른 쪽에는 해석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오늘 늦었네입니다. 해석은 나를 의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보면 내가 덧붙인 이야기가 보입니다. 이 연습은 집착을 조금 느슨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곧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도 무상합니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내 머릿속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반복사고에 휘둘리면 우리는 방어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면 선택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과 사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더 부드러운 말을 선택합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 단 1분만 멈출 수 있다면 관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틈도 없이 반응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감정이 더 쉽게 자극됩니다. 몸은 피곤하고 책임은 무겁고 인정받는 자리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말 한마디가 건드리면 마음속에 쌓여있던 피로가 함께 터져 나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를 향해 말하지만 사실은 쌓여있던 내 고통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1분의 연습입니다. 이름하여 숨, 보기, 선택입니다. 첫 번째는 숨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4까지 세며 들이마시고 4까지 세며 내쉽니다. 이 과정을 3번만 반복하십시오. 이 짧은 호흡은 단순해 보이지만 몸의 긴장을 낮추고 마음의 속도를 늦춥니다. 분노는 빠르게 움직일 때 커집니다. 숨은 그 속도를 낮춥니다. 두 번째는 보기입니다. 숨이 조금 고요해지면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서운함입니까? 무시당했다는 느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감정을 정확히 보는 순간 그것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은 바로 이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예를 들어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23번 고르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두렵구나. 아이가 멀어질까봐. 이렇게 보는 순간 반응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래, 네 선택을 존중한다. 다만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갈등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 연습은 부부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배우자가 예민하게 말할 때 바로 맞받아치지 않고 1분을 쓰는 것입니다. 그 1분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후회하는 말로 더 긴 시간을 허비해 왔습니다. 사과하고 풀고 마음 상한 시간을 회복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1분은 오히려 가장 짧은 길입니다. 이 연습은 집착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당장 이겨야 한다는 마음, 바로 고쳐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무상을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의 감정도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보고 말을 선택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큰 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절제가 신뢰를 만듭니다. 1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되어도 사회적 지위가 생겨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는 더 조용히 더 깊이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조언은 많이 하지만 인정은 인색합니다. 잘못된 점은 쉽게 보이지만 애쓰고 있는 모습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열쇠는 비판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상대의 고통을 보고 그 노력을 알아주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애쓰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말없이 쓰레기를 버리고 고장난 전등을 갈아 끼웁니다. 그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당신이 그런 걸 챙겨줘서 고마워. 나는 그게 참 든든해. 이 말은 그의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립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직장을 떠난 중년 남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수록 가정에서의 존재감은 더 중요해집니다. 작은 인정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부모는 조급해집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니? 이 말은 불안을 담고 있지만 아이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는 모습은 엄마는 알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는 부분을 비춰주는 것. 이것이 인정입니다. 인정은 상대를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되 그 안에 애씀을 찾아주는 일입니다. 중년의 부부 사이에는 익숙함이 쌓입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감각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수고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내의 반복되는 집안일, 남편의 반복되는 출퇴근, 당연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배우자가 혹은
가족이 한 일 중에 당연하게 넘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편하다. 당신 덕분에 이 집이 유지된다. 이 한마디는 비교와 기대의 벽을 허뭅니다. 사람은 비교 속에서 위축되지만 인정 속에서 성장합니다. 비교는 집착을 낳고 인정은 자비를 낳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속에서 빛나는 부분을 보는 것, 그것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정은 나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자책할수록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버텼다. 자기 인정은 타인을 향한 인정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가족 중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인정의 말을 건네십시오. 막연한 칭찬이 아니라 행동을 짚어주는 말입니다. 오늘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심이 전달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창한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던 노력을 알아주는 순간 조용히 열립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상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춰줍니다.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 빛을 먼저 건네는 사람이 될 때 관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사과하기 어려워할까요? 잘못을 알면서도 먼저 입을 여는 것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혹시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존심은 아닐까요? 중년이 되면 자신의 방식이 굳어집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은 때로는 지혜가 되지만 때로는 고집이 됩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틀릴 일이 없다는 생각은 무의식처럼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마음의 온도로 유지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 집착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것이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마음,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 이 집착이 강할수록 사과는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패배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아내에게 거친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말이 지나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한 건 당신이잖아. 그 생각이 사과를 막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냉기가 흐릅니다.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관계는 조금씩 마모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자존심이 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는 나를 낮추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선언이 아니라 당신이 소중하다는 표현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말을 몰아붙였을 때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모는 마음이 쓰이지만 부모가 먼저 사과하면 권위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의 자녀는 권위보다 진심에 반응합니다. 아까 내가 말이 좀 심했다. 걱정이 앞서서 그랬다.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 이 한 문장은 부모의 체면을 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도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사과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한 말이 상대에게 고통이 되었음을 보는 것, 그 고를 인정하는 것, 그때 집착은 조금 풀립니다. 많은 갈등은 사실 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작은 사과가 없어서 길어집니다.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동안
관계는 조금씩 식어갑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 따뜻함이 돌아옵니다. 오늘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최근에 마음에 걸리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조금만 부드럽게 말했어도 달라졌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완벽한 설명을 하려 하지 말고 한 문장만 전해 보십시오. 그때 내 말이 거칠었다. 미안하다. 길게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은 다시 옳고 그름의 싸움으로 돌아갑니다. 짧고 담담한 사과가 더 깊이 닿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태도는 상대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마음 안에서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대를 설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바꾸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대를 움직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돌보는 것, 이것이 관계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세상을 많이 경험한 만큼 상처도 많고 고집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의 간단한 2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 관계의 공기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3번 고르며 반응을 늦춥니다. 이 짧은 멈춤이 정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자동 반응은 과거의 습관일 뿐입니다. 멈추는 순간 새로운 선택의 공간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고를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일 수 있고 외로움일 수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배우자도 성인이 된 자녀도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속에는 각자의 불안이 있습니다. 고를 보는 눈이 생기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세 번째는 자비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태도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라고 말하며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방식. 비교하지 않고 과거를 끌어오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 전하는 것. 이 말하기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반복할수록 관계의 신뢰가 쌓입니다. 네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모든 대화를 완벽하게 끝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에 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 무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지금의 서운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집착을 풀어줍니다. 이 2단계를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기대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도 자기 삶을 책임지려는 불안이 있겠구나. 그 다음 부모로서 걱정은 되지만 네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배우자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고 고를 보고 자비롭게 말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 반복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의 마음은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상대를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지혜로 관계를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지혜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고를 함께 보는 눈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이 4단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 번의 멈춤, 한 번의 이해, 한 번의 부드러운 말, 한 번의 내려놓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깊은 힘은 말재주가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고요한 마음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할지도 모릅니다.